자, 제목이 책 속에 길이 있다. 이건우 님이 지어놓은 수필이야, 수필. 우리가 수필하면 보통 교술갈래라고 해. 교술이라는 게 뭐냐면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체험, 경험, 그리고 이 체험 경험에 해당되는 내용은 편지글 같은 경우, 편지글, 기행문, 일기, 그리고 여기 나온 수필, 얘네들이 모두 교술 장르에 해당되는데, 이 글이 자기 체험을 바탕으로 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주장한 경수필에 해당된다. 경수필이 뭐냐면, 경수필이라는 거는 가벼울 경자를 써가지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써놓은 수필을 경수필이라고 하는 거야. 반대로 중수필이라고 있는데, 중수필 같은 경우는 시사적이고 논쟁거리가 되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중수필이라고 불러. 이 글은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뭐랄까 설득이라면 설득, 경험을 통한 교훈이라면 경험 이런 것들을, 교훈 같은 거를 전달하는 경수필에 해당된다. 특히 책 속에 길이 있다 제목의 길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도 길이지만 이 길은 우리가 뭔가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인생의 좌표, 여기서는 삶의 의미, 삶의 방향을 의미한다. 적어볼까? 길이라는 건 삶의 방향을 의미한다. 자, 삶의 방향을 의미하기도 해. 이 글이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수필인데, 우리 수필하면 잠깐 정리해볼까? 수필 그러면 특징이 뭐야? 그러면 당연히 개성적이고, 정리해봐. 개성적, 체험적, 교훈적, 또 신변잡기적.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수필의 소재도 될 수 있고 내용도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무형식의 형식이라는 말이 있어. 무형식의 형식. 이 말은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쓴다. 처음하고 가운데 끝 뭐 이렇게 3단 구성이 아니고 끝만 써도 되고 쓰다가 말아도 되고, 그건 뭐 개인이 결정할 문제고 개성적인 부분이다. 그 다음에 무형식 형식이니까 누구나 수필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글이 아니라 비전문적인 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수필이 갖고 있는 수필의 특성이야. 다시 한번, 수필은 교술갈래에 해당되는데, 교술이라는 건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어놓은 거다. 이런 글의 대표적인 게 편지글도 있고 기행문도 있고 일기도 있고, 여기 나온 수필이 대표적인 교술 장르의 글에 해당된다. 책 속에 길이 있다. 길은 이게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추상적인 의미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작가는 우리가 책을 읽으면 좀 더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더 바람직한 삶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써놓았단 말이야.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풀어가는 경수필에 해당한다. 자, 이게 책 속에 길이 있다에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야. 자, 그러면 본문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할게. 자, 본문 봐봐. 책하면 가장 먼저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라고 했어. 갑자기 책 얘기하다 말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이건 이제 일종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흥미유발의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흥미유발. 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책과 관련된 어린 시절을 먼저 내용으로 서두에 꺼내고 시작하는 거야. 우리 가족이 새들어 살던 집은 앵두나무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 지금 과거에 살던 곳, 어린 시절에 살던 곳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집 뒤 언덕을 조금만 올라가면 남춘천역이 바라 보였습니다. 남춘천역. 그러니까 춘천이 강원도에 있는 거니까 남춘천역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 그 바로 밑에 앵두나무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 집이 바로 어린 시절 작가가 살던 집이겠지, 그지?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외로울 때에는 그곳에 올라가 서울 가는 기차를 바라보던 기억도 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중에
한 조각을 이야기했다. 그 시절, 그 어린 시절 서울 가는 기차 바라보고 뭐 그랬던 그 시절 소양강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자, 이거 기억이란 말이야. 추억. 푸른 강줄기를 따라 한방 피었던 개나리 무리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한방이란 말은, 한방이라는 건 우리가 한방이란 말은 어떤 분량이 차고도 넘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한방 피었던 개나리 무리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과거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지금 상기하고 있다. 상기라는 게 이게 기억 속에 떠올리는 걸 상기라고 한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이런 이유만으로 그 시절을 낭만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기억 때문에 어린 시절을 낭만적으로, 보통 이 낭만적이라는 게 뭐 굉장히 행복하고 그림 같고 뭐 이런 건데 낭만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했지. 여기 이런 이유가 뭐야? 과거의 추억, 위에서 말한 대로 남춘천역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서울 가는 기차를 바라보던 기억, 아름다운 소양강에 대한 기억, 개나리 무리가 활짝 피어 있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시절이 낭만적으로 떠올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낭만적인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뭔가가 있지요. 그걸 이제 얘기할 거야, 지금부터. 사실 진짜 이유는, 내가 과거에 어린 시절이 낭만적이었던 진짜 이유는 좀 엉뚱한 데 있습니다. 그때는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자는 운동을 힘껏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책 읽으라고 권장하는 그런 책을 읽히자는 운동, 권장하는 운동이지. 자유교양문고, 문고라는 게 원래 출판물에서 이렇게 뭐 세트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작고 가져다니기 좋고 가격도 싸고 내용별로 막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문고판인데, 그런 문고판이 옛날에 있었어. 그러니까 책을 구하는데 부담도 없고 그만큼 비슷한 내용의 책들을 찾을 수 있고 장르별로 정리된, 그걸 문고판이라고 하는데, 문고가 있었어. 그 문고를 보면 책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책을 읽히자는 운동의 일환으로 자유교양 문고판을 냈단 말이야. 문고로 펴낸 책을 나라에서 각 학교에 공짜로 보내주었습니다. 공짜로 보내준다는 얘기는 부담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지? 그냥 주기만 하면 읽지 않을 테니까 특별반을 꾸려가지고 선생님이 아예 지도를 했단 말이야. 그 특별반에 들어가면 책을 열심히 읽어야 돼. 독서해야 돼.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따로 모여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고, 자, 이거 막 대회도 있었어. 독후감을 써내고는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게 이제 기억이란 말이야. 다른 친구들은 귀찮아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 기억이 사실은 어린 시절이 낭만적으로 기억되는 이유가 되겠네. 자, 그러면 어린 시절에 지은이는 책 읽는 시간이 행복했다고 얘기했어. 행복했으니까 즐거운 시간이고, 즐거웠기 때문에 그 시절의 기억은 낭만적으로 기억되어 있다는 뜻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아름다운 경치, 무슨 서울 가는 기차를 보면서 꿈을 꾸고 아름다운 소양강을 바라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진짜 낭만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야. 책을 읽고 행복감을 느꼈던 게 어린 시절이고, 그러니까 낭만적으로 지금도 추억하고 기억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 그 경험을 통해 책 읽기는 저의 유년 시절에, 자, 비추 쳐볼래? 기쁨, 격려, 흥분, 위안, 황홀, 다 정서적인 부분인데, 행복까지 전부 다 이 기분들은 모두 긍정적인 정서다. 긍정적 정서. 긍정적인 정서라는 것은 우리가 막 설레고 흥분되고 기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 책 읽기는 바로 이런 긍정적 정서가 가득했던 시절이겠지. 그러니까 행복했다는 느낌 때문에 낭만적이고, 그때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가정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의 반대야. 그때 책을 읽었다는 얘기고, 저는 무엇으로 위안을 얻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 전학을 간 곳이라 친구도 별로 없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았고, 위축되었던 그때 책 읽기야말로 책 읽기.
저의 결핍의 충족. 자, 이거 연결시켜야 되겠네. 어린 시절에 지은이한테 책 읽기는 뭘까요? 그러면 지금 저의 결핍의 충족. 결핍이라는 게 비어있고 모자라고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게 바로 책 읽기였다. 바로 이게 어린 시절에 독서 경험이 화자한테, 글쓴이한테 준 바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 그지? 책 읽기, 결핍의 충족. 자, 글쓴이 어린 시절 독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지금은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적어 보입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적단 말이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책 읽기에서 느꼈던 감정, 아까 나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긍정적인 감정이었고 거기에는 기쁨, 행복, 설렘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경험할 일은 드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보다 어렵게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눈에 안 띄니까 자기처럼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 젊은이가 요즘은 드물 것 같대.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시대나 예민한 청소년기. 자, 어떤 시대에 예민한 청소년기. 바로 예민한 청소년기. 이게 바로 이 글을 지은 글쓴이 화자 지은이가 말이지.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까?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글쓰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예민한 청소년기. 자신의 청소년기를 바탕으로 청소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그럴 가능성이 크겠지, 그지? 대상을 찾으라고 하면 바로 예민한 청소년기에 다다른 청소년들이 이 글을 읽는 독자, 대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기대, 그걸 가지고 글을 썼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 늘 모자람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모자람 밑줄 쳐볼까? 앞에 말로 한다면 결핍이 되겠지. 결핍. 청소년기에는 항상 모자란다. 아무리 세상이 청소년들 향해 새로운 것을 쏟아내어도 비어있고 부족하다. 밑줄 치고 비어있고 부족하다. 비어있고 부족하다. 이게 이제 결핍이고 모자람이고 비어있고 부족하다. 다 비슷한 뜻이야. 그러니까 청소년이 느끼는 현실에 대한 어떤 정서나 감정은 바로 결핍이라는 얘기지. 결핍. 그거를 다른 말로 모자람 혹은 비어있고 부족한 것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외로운 것이지요 라고 다음번에 나왔어. 그래서 외로운 것이지요. 그러나 그 모자람을 채워간다면 스스로가 충만해집니다. 모자람, 결핍, 비어있음, 충만은 반대가 되겠지.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충만은 충족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로 쓰였어. 자신감도 생기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얻게 됩니다. 자신감 생기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얻게 된대. 그 다음에 모자람을 채워간다는 거, 충만해지면 자신감도 생기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즉 여기 지금 그렇게 되려면 이 앞에서 모자라는 걸 채우고 또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글쓴이가 제시한 건 바로 책 읽기가 해답입니다. 책 읽기. 결국 논의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책 읽기란 말이야. 책 속에 길이 있다 그랬으니까 삶의 방향은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지은이의 생각이야. 청소년들은 책을 읽으며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밑줄 간접적 경험. 책 읽기는 간접적 경험이다. 자, 그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가치관을 통해서 배우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추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간접적 경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 결핍과 모자람, 비어있음 이런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다. 뭐를 통해서? 책 읽기를 통해서. 지은이가 강조하고 싶은 거야. 결국 책 읽기라는 것은 청소년들의 결핍을 충족시키는 해답이다. 그래. 해답. 책 읽기는 해답이라 해서 해답이니까 이것밖에 없단 말이지. 결핍의 충족.
결핍의 충족은 뭐로부터 가능하다? 책 읽기다 라고 얘기했어. 자, 모자라고 결핍된 부분을 채워줄게 책 읽기라고 얘기했으니까, 또 이유는 책을 통해서 간접적인 등장인물의 삶과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인터넷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지. 그야말로 정보의 바다, 정보라는 바다, 이런 건 은유법이야. 은유. 바다와 정보가 가득한 곳이란 뜻이니까, 들어가면 원하는 모든 것을 낚아 올릴 수 있대. 왜 낚는다고 했냐면, 정보를 마치 물고기라고 얘기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이니까 바다라 그랬잖아. 낚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이야. 저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 역시 지셔놨으니까 어떤 주장인데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해결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보는 이제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근거를 대봐. 근거. 너무 많기 때문에. 즉 바다에 고기는 너무 많지요.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어떤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는 거지. 이게 지은이 생각이야. 정보혁명 이전에는 정보를 장악한 사람이 결국 권력을 주었지만 정보 이퀄 권력이었어. 이건 정보혁명 이전의 상황이다. 정보와 이전에 정보는 굉장히 소수가 독점하고, 소수의 독점한 소수가 그것을 바탕으로 힘을 얻었지만, 즉 권력을 얻었지만, 지금은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데다가 특정인이 그것을 독점할 수도 없다. 두 가지를 근거로 들었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정보. 1번,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진다. 2번, 특정인이 그것을 독점할 수 없다. 2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정보 자체가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이유를, 근거 두 개를 들어서 설명한 거야.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흩어져 있고 넘쳐나고 흘러다니는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든대. 이미 정보에 대해서 정보 자체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았단 말이야. 정보 자체에 대해서 가치를 있다, 가치가 많다, 이거에 동의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뭐라 하냐면 가치 있게 만든다 그랬어. 이 말은 가치가 없는데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물어봤지. 질문했단 말이야. 그리고 대답 바로 했지. 그럼 문답법이겠고, 문답법이라고 해야지. 문답. 묻고 대답하는 형식. 그것은 바로 수많은 정보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는, 밑줄 쳐볼래? 골라내는 눈입니다. 눈. 여기서 눈은 안목을 얘기해야 되겠지. 안목.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정보로서 가치가 없고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안목을 말한단 말이야. 자, 그 눈이 필요한데, 눈만 있으면 이거 괜찮은 정보, 가치 있는 정보, 이거 쓸모없는 정보, 이렇게 골라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골라낸 정보는 가치 있는 것으로 골라낸 건 가치 있는 정보가 되겠지. 그 안목이 필요한데, 그리고 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엮어서 유관한 무엇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능력. 자, 무관한 정보, 서로 연관성이 없단 말이야. 정보가 따로따로 흩어져 있어. 그거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엮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가치 있게 만드는 거, 정보를. 자, 첫 번째. 자, 정보 자체가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이 가치가 없는 정보를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가치 있는 정보를 골라내는 눈, 안목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서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걸 엮어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나아가서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 세 번째가 바로
자, 정보 자체에 가치 없는 걸 가치 있게 만드는 거야. 이 세 가지 또 근거라면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단 말이야. 정보의 바다의 정보는 별로 가치가 없다. 그 자체로서는. 그런데 그 가치 없는 정보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했는데 그 가치 있는 정보를 골라낸 눈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서로 관련이 없는 무관한 것들을 엮어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두 번째고 세 번째 그 가치 있는 지식을 또 창조해내는 게 세 번째. 그러면 가치가 없는 정보, 정보의 바다의 정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겠지. 이 세 가지를 들어서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얘기했다. 그 다음 이런 안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 나왔다. 밑줄 쳐야지. 평소에 꾸준히 책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 읽기를 바탕으로 위에 나온 1번, 2번, 3번 즉 3번, 1번이 골라내는 눈이고 유관하게 만드는 거고 창조하는 능력인데 1번, 3번, 1번부터 3번까지 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건 책 읽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책 읽기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지. 책 읽기를 바탕으로 저렇게 가치 없는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 글쓴이의 주장이다. 자, 그러면 여기다 괄호를 한번 묶을까? 안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히 책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괄호를 묶고. 이게 바로 책 읽기의 가치다. 책 읽기. 책 읽기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닙니까? 그러면 바로 안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책 읽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장 작고 가장 낮은 단위의 정보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해서 가장 크고 높은 단위의 지식 점점 어려운 거 오직 책뿐이기 때문이다. 책은 그러니까 단계와 과정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능력이 안 되는데 막 초등학생이 고등학생 책 읽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게 책이다. 자, 그 다음에 문학작품 한번 볼까? 여기 이제 비유적 표현 나오니까 잘 알아도 문학작품은 언어로 이루어진 상상의 집입니다. 자, 문학작품은 뭐라고? 상상의 집이다. 이게 은유법이지. 문학작품이 콜 상상의 집이다. 자, 그러면 문학작품이 왜 상상의 집이냐? 물론 설명이 있겠지만 문학작품은 언어로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전제가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언어로 이루어지긴 했는데 인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언어로 표현된 집이다. 언어로 표현된 것이 문학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인간은 상상력이 풍부해. 그걸 언어로 바꾸어서 글로 썼어. 그러면 문학작품이야. 그래서 문학작품은 마치 우리가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아. 알았니? 집은 우리가 살 곳이잖아. 거기 보면 구조도 있고 뭐 여기 공간도 있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진 게 문학작품이란 말이야. 그래서 문학작품은 상상의 집이다. 그럼 상상의 집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 그러면 인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언어로 표현된 게 바로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마치 집을 이루고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문학작품을 상상의 집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은유법이야.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할 이야기. 예를 들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할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상상에서 기반이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간접 경험의 세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 어디 밑줄을 쳐볼까? 자,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뭐 한다고? 간접 경험을 하겠지.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이 아니라 간접 경험이야. 그러면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했으니까 나와 예를 들어 책 속의 일을 내가 당하거나 책 속의 일을 다른 사람이 당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 글을 통해서 이미 정서적으로 한번 접근했으니까.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이 더 깊이 이해한다. 이걸 문학작품의 효용이라고 한다. 효용, 가치, 쓸모. 알았니? 자,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당연하겠지. 이걸 뭐 공감이라고 해도 돼. 알았니?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바로 공감이다. 공감. 자신과 비슷한 처지 혹은 자신이 겪게 된 걸 겪고 아니면 작품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 이야기 속의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 이걸 실제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니까 공감이라는 공통된 정서가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문학작품의 효용의 첫 번째,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욱 이해하게 됐을 때 나타난 결과가 되겠지. 결과라고 보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문학작품을 읽는 이유는, 자, 이유를 설명할게. 결국 다른 사람의 고통을 어루만질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의 성장. 밑줄 쳐. 성숙한 시민으로의 성장.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거다. 자, 이게 바로 문학작품을 읽는 이유란 말이야. 우리가 왜 문학작품을 읽어야 되는지 알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지. 그렇다면 그게 바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거다. 이게 두 번째 문학작품의 효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욱 깊이 이해한다. 두 번째,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거다. 두 번째 효용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이 효용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면, 효용은 원래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작품을 접근하거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효용이라고 그래. 예를 들면 독자 효용론이라는 거 있는데, 그 이제 절대적 접근 방법 말고 외재적 접근 방법 중에 절대 효용론인데, 효용을 기준으로 본다면 독자는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뭐 성찰할 수 있고, 혹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효용인데, 독자 효용론인데, 그 효용을 말하는 거야. 문학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 그러면 첫 번째,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욱 깊이 이해. 두 번째,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 이게 두 번째 효용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성숙한 시민이라는 게 뭐냐면, 수없이 많은 문학작품에 담긴 그릇, 그것이 곧 책입니다. 라고 얘기했네. 결국 그릇이 책이라 했으니까 괄호를 묶어볼래? 뭘 괄호를 묶으냐면, 문학작품이 담긴 그릇. 이게 뭔데? 책이지, 책. 책을 그릇이라 했어. 뒤에 나왔지. 이것도 역시 비유적 표현이지. 비유. 자, 책 속에는 뭔가 어떤 내용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삶이라든지 인생이라든지 이런 게 담겨져 있어. 자,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 음식물이나 먹을 것이 담겨져 있겠지. 담겨져 있지, 그지? 자, 바로 이게 비유법이지. 뭐 어떤 비유법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책 속에는 저런 것들이 담겨 있어. 음식이라든지 먹을 것이 담겨 있는 그릇이 있어. 그럼 둘이 공통된 속성은 담겨 있단 말이야. 책과 그릇은 다르지. 하지만 그 공통된 속성은 무언가를 담는 것이다. 이 내재적 속성을 가지고 서로 연관성 있게 비유를 했기 때문에 비유적 표현이고 은유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책은 그릇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하지만 책 읽기의 가치에는 동의하더라도, 자, 책 읽어야지. 근데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을 얘기한 거야. 공부하기도 바쁜데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는가? 바로 다음, 텔레비전, 게임, 영화 등의 볼 것인지 볼것 천지인 시대. 천지라는 얘기는 여기저기 깔려있다. 시대에 살면서 굳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책이라는 게 재미라도 있어야지. 재미없고 따분한 내용 투성인데 꼭 책을 읽어야 하는가? 괄호를 묶어볼까? 여기까지. 이 세 가지는 모두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 현실의 뭐 핑계라고 해도 되나? 핑계. 책을 읽지 않는 이유를 지금 첫 번째, 공부하기도 바쁜데, 두 번째, 다른 놀거리가 많은데, 세 번째,
재미도 없고 따분한데 못할 읽어. 이렇게 하는 게 다 핑계거리란 말이지. 즉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 현실적 이유에 해당되는 거게 되겠지. 세 가지를 얘기했어. 그 다음에 동의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이야. 그렇지. 다 일리가 있다. 일리라는 게 원래 어떤 면에서는 맞다, 타당하다 그런 뜻이야. 일이라는 게 일부분을 말하는 거고, 이치 이건 타당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건 옳은 말인 것 같아.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 봅시다. 그래서 바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게임하는 방법을 학교나 학원에서 따로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내고 즐깁니다. 생각의 전환,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바꾼다는 게 바로 바꿔 생각한다는 게 전환이다. 전환.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게임은 있잖아.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즐긴대. 그런데 세상은 책 읽기를 비롯해 따분하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라고 강요합니다. 왜일까요? 자, 가만히 내버려도 게임을 금방 배우는데, 재미없고 따분한, 하기 싫은데 책 읽기는 이거 왜 하라고 그럴까? 강요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꼭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지. 그지? 다 즐기는 것만 내버려둘 수 없는 거잖아. 그리고 실제로 게임과 책 읽기 중에서 내 인생에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게 뭘까? 그러면 게임은 단순히 즐긴다면, 뭐 이거 갖고 게임이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책 읽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안목과 능력, 창조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기르는데 기본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게임도 중요하지만 책 읽기가 훨씬 유용한 가치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따분하고 하기 싫은 것인데 강요하는 거야.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대체로 하기 쉬운 일은 즐겁기는 하지만 게임 같은 거 우리의 정신적 능력을 키워주지 못합니다. 꼭 게임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막 재밌게 하는 것들은 너무 단순해서 우리의 정신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능력은 개발하는 거야. 여의의 개발이야. 개발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못 된단 말이야. 반면에 어렵고 부담스러운 거, 귀찮고 힘들고 따분하고, 여기서는 당연히 책 읽기겠지. 책 읽기는, 자, 그런 걸 해내면 우리의 정신의 기는, 정신이라는 기는 이것도 은유법이야. 훌쩍 자라납니다. 성숙하다는 얘기지. 정신적 성장을 이룬다. 어떤 성장? 정신적 성장. 정신적 성장을 이루는데 필요한 건 바로 어렵고 부담스럽더라도 가치 있는 일. 즉 여기서는 책 읽기를 말하는 거겠지. 그치? 하기 쉽고 즐거운 일만, 게임만 하다가 즐기기만 한 일은 시간을 흘려보내지만 시간 잘 가지. 어렵고 부담스럽기만 한 가치 있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라 했어. 여기는 책 읽기. 가치 있는 일은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냅니다. 바로 이게 개인적으로 선생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이 생산적이어야 돼. 소비적인 거 말고 생산적인 거. 뭔가 앞으로 필요한 거, 뭔가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준비하는 단계, 이게 생산적인데 너무 소비적인 것에 일조하면 안 된다. 그쪽만 쳐다보면 안 된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도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볼까? 자, 이제 여기부터는 끝이야, 끝. 수필의 마지막 끝이야. 그럼 결론 마무리를 하겠지. 우리의 눈에는 비늘이 덮여 있대, 비늘. 우리 생선 비늘 말하는 거야. 비늘. 그 비늘이 뭐냐면 경험이라는 비늘, 편견이라는 비늘, 바로 생각의 비늘이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비늘이네, 그지? 자, 비늘이 뭐냐면 그 생선 그 표면에 붙어 있는 건데, 얘가 있잖아. 잘못된 생각이 마치 비늘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뭐 이런 것을 덮여 있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자, 생각의 비늘, 잘못된 비늘은, 자, 이걸 다른 말로 할게. 생각의 비늘이라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관점이 왜곡돼 있다. 잘못 바라보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잘못되게 바라보면 세상은 다 잘못된 거란 말이야.
이제 그거를 생각의 비늘이라고 했고, 편견 같은 비늘에 사로잡혀 있고, 왜곡 같은 비늘에 사로잡힌 게 우리의 눈이다. 좋은 책은 바로 그 비늘을 벗겨준대. 왜곡과 편견을 벗겨주는 게 바로 좋은 책이라고. 좋은 책의 기능은 뭐라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왜곡된 시각, 이것을 개선해 주는 게 바로 좋은 책이다. 그러니까 좋은 책을 읽어야 되겠지.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좋은 책을 읽어야 된다. 그야말로 우리의 시야에 새로운 지평선, 지평. 원래 지평이란 말이 그 쫙 앞을 바라보면 막힘없이 쫙 펼쳐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지평,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겠지. 비유적.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게 이런 거야. 우리 앞에 잘못된 편견과 왜곡을 딱 걷어내면 시야가 넓어지잖아. 근데 그 시야가 넓어진 걸 지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평선이라고.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이지. 활짝 열어주지요. 그 놀라움을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지. 정말 신봉사가 눈을 번쩍 뜨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거 같을 것입니다도 역시 비유적 표현. 신봉사가 눈을 뜨는 것, 우리가 새로운 지평이 활짝 열리는 것. 뭐를 통해서? 좋은 책을 읽음으로써. 좋은 책을 읽고 왜곡과 편견에서 벗어나는 게 새로운 지평선이 열리는 거고, 신봉사가 눈을 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과정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따분하고 힘겹고 지겨울지라도 결과는 무척이나 값지니 그토록 책 읽기의 중요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연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즉 결국 책 읽기는 편견에서 벗어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 넓어지게 해준다. 즉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책을 읽어야 되겠지. 그냥 책 읽기가 아니라 좋은 책. 책 읽기의 중요성은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 사람 계속 책 읽기를 강조하는 거란 말이야. 자, 마지막 마무리합시다. 책 속에 길이 있다. 길이 있죠. 제목의 제목. 역시 길은 비유적 표현이고요. 이거는 삶의 방향을 말한다. 앞에서 얘기했어.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 책 속에는 우리의 삶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 그러니까 빨리 책 읽고 그 길을 찾아라. 라는 말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평생 가야 할 길입니다. 평생.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청소년기에 중요하긴 하지만 그 시기에 관계없이 평생 읽어야 된다. 비록 어려울지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길이며 읽고 나면 가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했어. 결론을 내렸네.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광휘로 광이라는 말은 원래 눈부시다라는 뜻이야. 눈부시고 훌륭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거를 역시 빛광자에 뭐 휘날리다 뭐 이하이죠. 빛날 휘자를 썼겠지, 그지? 빛이 휘날리다 뭐 그런 거 역시 비유적 표현이다. 삶을 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비유적 표현. 광이가 빛광자에 빛나다 휘자라고 생각해. 그러면 광이라는 말은 아주 눈부시고 훌륭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책과 벗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오로지 평생 책과 벗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제목에 관련된 책 속에 길이 있다를 인용하면서 설명을 한 거야. 자, 여기 지금 중간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잠깐 얘기하면 이글 있잖아.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 읽기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럼 맞는 얘기야.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 어렵지만 결국 책 읽기는 가치 있는 일이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 말이 정신적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책 읽기는 반드시 필요한 거겠지,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은이는, 글쓴이는 말이지, 책 읽기를 청소년 기로 한정하고 있다. XGX. 이건 틀렸어. 평생 동안 쭉 이어져 가야 할 길이라고 그랬지. 평생의 길이다. 자, 그러면 여기 중간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 자, 제일 처음에 문학작품은, 자, 중요한 부분이야. 이거 지금부터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을 선생님이 확인하도록 할게. 자, 몇 번째 문단이지? 문학작품은 언어로 이루어진 상상의 집이다. 문학작품은 언어로 이루어진 상상의 집이다. 그러면 문학작품이 원관념이고, 원관념이 뭐라고? 원래 말하고 싶은 거 원관념. 그러면 언어로 이루어진 집이다. 이거는 보조관념이 되겠지. 보조관념. 자, 원관념과 보조관념으로 나눌 수 있다. 문학작품이 원관념이고 보조관념은 언어로 이루어진 상상의 집이다. 요거 정리해야 돼. 알았니?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책이 나오는데, 책이 뭐냐면, 책은 그릇이다라고 한 부분 있잖아. 책이 바로 원관념이고, 어떤 그릇일까? 그러면 얘는 보조관념이네. 수없이 많은 문학작품이 담긴 그릇. 얘가 보조관념이에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올까? 내려가서, 자, 정신적 능력 한번 볼게. 정신적 능력이 원관념이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키를 크게 한다. 요건 이제 보조관념이 되는 거지. 정신적 능력, 이걸 정신적 키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우리의 우리의 비늘이 바로 비유적 표현인데, 우리의 비늘. 우리한테는 우리랑 생각의 비늘이 있대. 뭔데 이게? 편견과 왜곡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편견과 왜곡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지금 이게 생각의 비늘은 보조관념이고, 원관념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시각이 왜곡되고 편견된 거. 이 왜곡되고 편견된 걸 원관념이라고 한다면, 비유적 관념은 생각의 비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맨 마지막 문단에 책 속에 길이 있다. 자, 그러면 이 길은 보조관념이겠지. 길은 보조관념이고, 이 길의 원관념은 뭐냐면, 원관념은 바람직한 삶의 방향. 이게 원관념이라고 보면 돼. 삶의 방향은 원관념. 그 다음에 책 속에 길이 있다. 이게 바로 보조관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수필을 쭉 배웠는데, 이 수필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냐면, 제일 앞으로 와서 이런 건 마무리로 정리를 더 해야 되니까, 책 속에 길이 있다. 이 수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수필이라 그랬지. 경수필이다. 그 다음에 이거 교훈적인 내용이지. 성격은 교훈적이다. 그 다음에 과거 어린 시절을 회상했어. 회고적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주제는 독서라는 게 독서의 가치라고 해도 되겠고, 독서의 가치는 평생에 가져가야 할
가져가야 할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독서의 가치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게 주제야, 주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험, 회고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의 수필. 그 다음에 마무리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책 읽기의 가치와 책 읽기의 효용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얘기했다는 거. 아까 자 뒤쪽 부분에 가면 거기 인터넷이면 다 해결된다. 거기에 나온 거 있지. 이게 바로 근거를 들었단 말이지. 정보 자체에는 가치가 없다. 정보는 엄청나게 쏟아지고 누가 독점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그게 이제 근거를 두고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왜 책 읽기가 중요할까? 그러면 안목을 키울 수 있고 유관한 것으로 가치 있게 다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마지막에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세 가지,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있잖아. 이런 걸 들어서 근거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정보 자체는 가치가 없다. 이것도 근거를 들었지. 엄청나게 쏟아져 내오고 특정인이 독점할 수도 없고 이렇게 근거를 대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단순히 주장만 한 게 아니라 약간의 설득적인 의미도 있고 예를 들어 문학작품이 줄 수 있는 효용과 가치를 또 근거로 들었는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성숙한 지미로 성장시킨다. 이런 게 문학작품을 읽거나 책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효용이라고 하죠. 효용. 쓸모있음, 효용에 해당하는 것도 근거를 또 2개씩이나 들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는 글이고 여기는 마지막으로 책 속에 길이 있다 제목의 삶의 바람직한 방향 이것을 책을 통해서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은이의 어떤 아주 뭐랄까 간절하다면 간절한 생각을 느낄 수 있는 수필이었다.